네, 뉴스타트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의 격전지가 된 곳이죠. 전북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텃밭 수성이냐, 무소속 돌풍이냐를 두고 뜨거운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 효자 5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북지사 선거 예전 같으면 큰 관심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전북 243개 사전투표장에서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평일 아침이지만 제가 나와 있는 투표소도 차분한 분위기로 출근길에 잠깐 들리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북의 사전투표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2강 구도에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까지 5파전으로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그간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정작 본선거 때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직전인 2022년 지선투표율도 48.6%에 그쳐 전국 평균 50.9%를 밑돌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4.41%로 당시 전국 평균인 20.62%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난해 21대 대선과 2년 전 22대 총선 때도 전체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전북에서는 사전투표 민심을 중요시한 각 후보자들이 이틀간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두 후보 일정은 어떻습니까? 예, 이원택 후보는 애초 아침에 전주에서 사전투표할 예정이었는데 서울 유튜브 출연을 마치고 내려와서 투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아침에 이곳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합니다. 두 후보 모두 높은 투표율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당정청 원팀을 통한 지역 발전을 강조합니다. 김관영 후보의 50조 투자 유치 공약은 무소속으로서 비현실적이라 비판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200조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맞불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또 우리 정부도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후보가 당정청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 현안과 국가 예산, 우리 정책들을 조율해 낼 때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자신의 당적 제명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정청래 지도부의 비호감 여론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중요한 건 당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의 능력이라며 지난 4년간 자신이 일군 성과를 매듭짓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년 동안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많은 실험들을 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실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두 후보는 사안마다 부딪히며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치락뒤치락 시소게임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격전지를 꼽고 있는 부산에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북구 갑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투표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연산 3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사전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사전투표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각이라 줄이 길게 들어설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모두 206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유권자는 285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만 9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8.59%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각 후보 캠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교육감, 16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동시에 뽑는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해수부 장관과 부산에서 3선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 그리고 현직 시장이자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고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등에 업은 전 후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겠다는 박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부산시장 선거만큼이나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북구 발전을 약속하며 11만 7천여 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선거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후보들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연삼 3동 사전투표소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유달리 후보들 간의 토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간밤에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주요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부동산 정책과 안전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돌입 직전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약 이행도 않고 정부와 전임시장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오 후보는 전임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게 아니냐며 정 후보가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신경 쓰지 않아 결국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서울시 신통개발 시즌2 벤치마킹일 뿐이다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고 역시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보고 미흡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오 후보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오 후보는 일도양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걸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오 후보의 삼성역 현장 방문 여부로 향하며 답하라 말려들지 않겠다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만 후보들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책 토론 자리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정 후보의 주포 의혹과 오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 등을 지적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나온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오 후보의 안전인식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붕괴 사고가 벌어진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밤샘 작업 끝에 상부 구조물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잔해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새 이어진 철거 작업으로 고가차도의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슬라브와 걷어, 공중 비계까지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바닥에는 철근을 포함한 잔해물이 쌓여 있습니다. 크기가 큰 구조물은 앞세기기를 이용해 잘게 부수고 굴삭기로 이를 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이 계속되면서 안전을 위해 주변 통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철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당초 오전 8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이르게 상부 구조물 철거를 마친 겁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늘 오후 3시까지 잔해물을 운반하는 등 현장 정리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고가 아래를 지나던 철도시설 복구에 들어갑니다. 전동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 차선 등을 복구한 뒤 안전점검과 시범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열차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서울시는 내일 새벽 5시 이후 경의선 첫 차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모두 542회로 평소에 735회에서 193회 중지돼 운행률은 73.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 운행률은 113회가 운행 중지돼 70.5%로 전망됩니다. 또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일반 열차는 80회 운행이 중지돼 운행률이 77.3% 수준입니다. 코레일은 금요일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 운행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동열차에서는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경의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1호선과 문산에서 용산, 용문 구간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 전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의 잠정 합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이란을 향한 추가 경제적인 압박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과 협상 중재에 참여한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틀 전 기준 양국 협상단이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해각서 조건에 대부분 합의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제한 없이 이뤄지면서 이란은 한 달 안에 해협에서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선박 운항이 회복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미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역봉쇄도 함께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는데요. 이후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점이 양해각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단계에서 핵 관련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던 이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라늄 문제를 추가 협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합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도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eah, because it'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speed. One of the things that will happen is the strait will open immediately. But it's got to be perfect. I'm not going to do this. I didn't do this to get a crummy agreement. 이란 측은 아직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문안이 실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란은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 워싱턴 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막판 종전 협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최종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또 하나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종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 카드 또 하나 꺼내 들었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두 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제재에 이어서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경제적 분노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을 향해서도 통행료 징수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오만 측이 즉시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음을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old him that this was a non-starter and he did not want to risk either the Omani individuals or Omani financial institutions getting sanctioned.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 지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지난달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시장은 종전 협상 마무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4.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3.3% 올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휘발유와 기타 에너지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5.5% 급등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이어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The contractor definitely eats the cost when fuels rise, and that's something no one's guessing that the prices will come 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is winter.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 물가 상승률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는 1.6%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됐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와 개인 소비 둔화가 전체 성장률 하향에 반영됐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nd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90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나는 대통령 노릇의 직책을 제21회 국회는 오늘 이상의 표차로 압도적으로 지방선거 다들 잘 알고 있나요?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이인지 상정. 지방선거를 하려면 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먼저 뽑힌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아싸, 신난다.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또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문제에 언급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대통령 아저씨의 힘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선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른들은 기대했대요. 지방선거가 곧 시작된다 하고. 그런데 3당 합당 이후로 안 한다고 정부가 마저는 거부했습니다. 시금을 전폐했고 결국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축구 준비들 되셨나요? 말로만 너를 잘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을 뽑을 겁니다. 저희 동네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선거를 나눠서 했었대요. 이제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하루에 모두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고 있어요. 교육감 선거도 해요. 참 쉽죠? 올해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린대요. 모두 투표하세요. 저도 엄마 따라갈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어제 오전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는데요. 심각해지는 양극화 속에 경제 전반은 물론 주식시장에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신현송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았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줬잖아요. 시장은 여기에 더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7월 나와서는 7월 달이 이제 다음번 금통인데 7월 16일인데 그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결을 하면서도 뭐 금리를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2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가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을 한은 총재가 시사를 했는데, 우리 이제 7월 16일 날 저희 금통위가 있는데 6월 17일 날 FOMC가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지금 미국 FOMC 금리 그 방향은 페드워치에서 거의 100%입니다. 동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번까지 8번 연속 2.5%로 동결했는데 그동안 이제 한은금통위에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는 동결 이유는 연준이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연준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다. 6월 달에 연준이 이제 오늘 이제 그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이 3.8%. 그러니까 미국 연준 목표치가 2%인데 3.8이면 엄청 높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페드워치는 실시간으로 확률이 반영되는데 그럼에도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그럼 연준이 6월 달에 동결한다면 7월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동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그 회의가 끝난 뒤에 시장이나 뭐 많은 언론에서는 7월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본부장님 전망은 좀 다른 겁니까? 가능성은 높아졌겠죠.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예를 10%다. 그럼 11% 정도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동결하면서도 이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그게 정말 인상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 효과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근에 수입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이 갑자기 좀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높아지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적 표현이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장입니다. 일단 그 본부장님께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 금통위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은 게 그 지난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하는 의원들이 금리 동결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 의원 2.75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점도표 봐도 금리 인상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더라고요. 이 점도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점도표는 이제 거의 한 번 내지 또 2번 인상이 가장 많더라고요. 점도표 상황은 올해 6개월 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점도표라는 거는 몇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다음 점도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유가 상황이 어제 보니까 이제 WTI 가격이 드디어 $90 밑으로 내려왔고 브렌트유도 $93, 두바이는 여전히 $100 이상인데 그런 상황이 마무리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반드시 점도표대로 간다는 건 아니고 점도표가 이게 무슨 그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금통위원들은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나온 점도표를 딱 봤을 때는 지금 2.5%에서 3%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그 확률이면 그렇다면은 최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이제 동결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거는 맞는데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언제 올릴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떤 속도로 올릴지는 미국 연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게 미국 경제, 한국 경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경제가 연관성 높긴 하지만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정책이 항상 동조화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연준이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지만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이라고 할까요? 한국 경제에 적합한 그런 이제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그냥 미국 연준만 따라가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군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군요. 사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나 미국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은에서 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렸어요. 2.2%에서 2.7%로 올렸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에서 2.6%로 올렸는데 2.7%로 물가 상승률 올린 거면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신호를 좀 읽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상승률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0이거든요. 기존에 2.2%였는데 그 정도면은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는 거죠. 0.2 차인데. 근데 2.7%면 0.7 정도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한데 전망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근데 물가는 기존 전망치 2.2보다는 크게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도 같이 올렸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데 물가 상승률을 가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중동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신현송 총재도 중동 사태가 좀 빨리 해결이 되면 성장률 더 높을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또 반대로 물가는요. 그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내리면 물가에도 영향 주잖아요. 그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연계될까요? 중동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한국은행은 상당히 좀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대신 성장률은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사태가 상당히 변수긴 한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종전을 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최종 MOU에 사인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격해질 때보다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분쟁이 끝나고 좀 유가는 안정화되는,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보면은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있었던 금통위 회의 내용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시장에서 얘기는 7월 달에 다 인상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또 주장하는 게 7월 인상 가능성은 6월 달 FOMC 보고 얘기하자. 예. 미국 연준이 만약에 동결해버리면, 왜냐하면 이제 케빈 워시도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지금 임명이 됐잖아요. 예. 신현송 총재도 이제 첫 금통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요번에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다면 저는 박수를 쳐줬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구나. 첫 금통인데도 불구하고 한은의 어떤 한은이 가장 신경 쓰는 목표, 인플레이션 안정.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구나. 과거에 보면은 이제 2021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미국 연준이 2022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는 모두 대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시장의 예측대로 동결을 갖고 첫 금통이니까, 그리고 케빈 워시도 어떻게 할지는 사실 모르는데 트럼프가 임명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6월 달 FOMC는 동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어가면 7월 달 우리 금통위도 금리 인상을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내용에 주식시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매파적인, 그러니까 동결 자체로는 주식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 이 자금이 들어오는 비용이라는 건 금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약세, 뭐 이런 이론적인 게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이제 뭐 7월에 금리 인상 또 가능성, 그리고 점도표상 올해 연말까지 지금보다 한 0.5 정도 더 높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다고도 생각하는데 반응치고는 좀 약세가 그죠?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까지 막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심이잖아요. 우리 절반 이상이. 그 기업들을 생각하면 이자율 조금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제 금통위의 반응이었다라기보다는 좀 그때가 이제 뭐 MOU하고 그 전 밤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뭐 이란이 또 미국 기지 공격하고 그 영향이 더 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급락했을 때 분위기는. 금통위 회의 내용은 이제 주식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는 거고, 요즘 코스피 최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양극화 우려하기도 하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그 양극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스피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말고요. 코스피 시장만 보면 전체 948개 종목 중에 75개 정도가 올랐고 하락 종목이 826개거든요. 10배 넘게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 비율을 보면 돈을 벌으신 분보다 손해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 경제 상황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비 우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는 나왔지만 네. 사실 수출 쪽이 한 1.1% 정도. 그리고 수출과 연관된 설비 투자가 0.3에서 0.4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 한 3분의 2 이상은 수출 쪽에서 나오는 거라. 예. 그리고 수출도 보면 반도체 수출이 한 40% 50%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형적인 K 양극화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숫자상으로 경제 성장률 숫자도 뭐 막 놀라가고 코스피 8,000 그리고 뭐 일부에서 10,000 보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오르는 장만 갖고 있는 오르는 종목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야 웃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이 못 웃고 있고 뭐 기업이나 월급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국민연금에서는 그래도 그 지금 시장 상황 고려해서 올해 국내 그 주식 목표 비중을 좀 늘렸더라고요. 20.8%로 늘린 상황인데 근데 나중에 이거 코스피로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기존 한 15% 네. 전후였는데 20%니까 그죠? 엄청 늘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5%포인트가 이제 더 높아졌다고 한들 그게 맥시멈 그걸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도입니다. 그거 이상으로는 못 한다는 한도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종목 투자의 그 비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정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어떤 기관 투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고 또 삼전이나 하이닉스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운용상 그게 뭐 예를 들어 지금이 한 80% 정도까지 올랐다 갈 수 있는 100%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반도체 주식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나중에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그걸 막 국민연금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주가가 더 폭락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짚어주셨지만 지금 상황이 전형적인 K 양극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 증시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 월급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특히 소득 상위 20%, 하위 20%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기업, 그 1분기에 보면 대기업 상여금이 좀 들어오잖아요. 지금 삼전 하이닉스 그거 말고, 근데 그게 이제 2분기에 들어온 2분기도 더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이 주로 이제 반도체 기업 수출 중심이고 내수는 안 좋고 그럼 이제 소득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의 들어간 예를 삼전 하이닉스 종사자들은 성과금을 많이 받으니까 소득 격차는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힘들다고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부분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이 소득 격차는 올해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양극화 완화하기 위해서 대응에 나설 거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들도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제가 견고하게 잘 가려면 이 중간층이 받쳐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이제 조세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빼다가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의 경제 철학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삼전 하이닉스 그 이제 성과금 뭐 6억이죠. 거기서 뭐 한 1억이 세금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로소득세를 받으면 정부가 그걸 좀 잘 쓰면 이제 그런 순환이 좀 되면서 좀 뭐랄까요 소득 양극화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크진 않거든요. 그거를 뭐 한 가구당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뭐 몇백만 원 주겠습니까? 그죠? 못 사는 거하고 얼마나 많은데 양극화의 어떤 심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준인 거지. 사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출한다더라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 그리고 나가서 자영업이 좀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말은 물론 모든 대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은 보면 내수경기입니다. 네. 내수경기가 올라가야죠. 내수경기를 올리려면 이제 지금 고유가 지원금 네. 이런 거는 사실 내수경기를 띄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1분기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게 너무 앞분기가 뛰면 떨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고유가 지원금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재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걸 매번 줄 수 없습니다. 또 그거를 계속 주다 보면 이제 국민들한테 고정관념이 생겨요. 뭔가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줄게. 그러면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수 쪽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내수 쪽에 파급 역량이 가장 큰 좀 덩치가 큰 산업은 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 띄우자는 건 아니지만 예. 어떤 건설업이 활성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업은 고용 유발 계수가 엄청 큰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물류업이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통이나 물류 쪽에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세 정책. 지금은 이제 가격 제한 정책이지만 그런 기업들한테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 내수 경기가 좀 뜨면서 소득 양극화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상황 짚어봤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인데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인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한 만큼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또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곳도 있다고요? 네,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영동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6도, 세종 17도, 포항은 19.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고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화창한 하늘 아래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말 동안 야외활동 계획하신다면 더위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5월 2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